대표님 전에 말씀하셨을 때 부동산 개업하고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억대 매출까지 가셨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지. 부동산 업무가 직접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대표님께서는 개업하실 때 그런 업무들을 다 알고 개업을 하신 건가요? 업무를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격증을 땄고 이 개업을 그냥 바로 해버렸어. 그래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뭐 내가 정직하게 하면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개업을 한 거고, 어떤 업무를 뭐 이거를 해야겠다 다 짜놓고 한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나는 준비를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 없이 개업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나요? 아무도 없었지.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만났었던 그 중개사 분들을 보고 나도 중개업을 하고 싶다. 이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중개까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주변에 중개사는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중개업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부동산 쪽에 관련이 있으셨나요? 이 중개업을 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제 이런 부동산 카페 운영하면서 이제 부동산 강의하고 스터디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마케팅 업무 이런 영업 쪽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지. 그럼 대표님께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개업을 하고 하루하루 부딪히면서 하신 건데 해보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업무들이 보이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를 꼭 뽑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중개업이 1인 사무소가 대부분이잖아.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손님 관리도 해야 되고 매물 관리도 해야 되고 매물도 확보해야 되고 또 뭐 서류 정리, 사진 찍기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래서 뭐가 딱 중요하다 이거는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뽑아보자면 이제 내가 알다시피 1년 동안은 적자가 너무 심했어. 한 수천만 원의 적자였지. 그때 했었던 일이랑 이제 그 다음 연도 억대 매출을 발생하면서 했었던 일 방식이 좀 달랐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물에 대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지. 매물에 대한 정보. 근데 대부분 매물 정보라고 하면은 뭐 금액, 조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근데 이게 아니었어. 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 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나서부터 클로징이 성공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다 나 이 매물 다 알아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매물 주인의 스토리를 모르지. 그래서 그 스토리로 사람들을 박살냈어. 이걸 왜 파는지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를 팔고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손님한테 이 매물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 이 중개사랑 이 중개 의뢰를 하는 사람은 첫 접점에서는 서로 간을 보지. 처음부터 내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잖아. 양쪽 전부 다. 근데 내가 너무 돈을 못 버니까 이 중개업에서 이게 내 방식을 좀 바꿔봤어. 우리 사람은 결국에 내가 받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줄 거를 먼저 생각을 했지. 결국에 이 집을 파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케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좀 행동을 좀 했어. 어떤 행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옆집이 거래가 됐어. 내 물건은 거래가 안 됐어. 나는 그런 사실도 전화해서 알려줬어. 옆집이 얼마에 거래됐다. 내가 먼저 정보를 주면서 이제 하나씩 물어봤지. 혹시 여기 팔면 상급지로 이동하시나요? 어디로 뭐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려준 내용, 그 집 주인의 내용이 내 브리핑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지. 내 얘기를 경청한다. 이게 내가 매물 주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나랑 좀 대립관계야. 서로 간을 보고 경계하고, 그리고 나도 그 정보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경청하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팀이 한 팀, 두 팀 쌓이면서 손님이 오게 되면 각 매물의 스토리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않게 된 거지.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결국에는 매수, 매도, 임대, 임차, 이 사람들 각각의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 근데 중개인들은 모든 얘기들을 솔직하게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깨보자. 그러면서 소개권이 늘어나면서 내가 이 스토리 관련된 내용을 내가 무조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매물 파악이, 금액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 이 매물을 가진 사람, 이 주인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그러면은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별점을 낸다는 게 그 부동산을 내놓는 집주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스토리까지 끄집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건 있어. 중개인 입장에서 전속으로 받고 싶잖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울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러면 그 집주인은 나한테 전속을 맡겼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아니면 주변에 뿌렸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그 사람은 빨리 팔아야 돼. 주변에 뿌렸을 때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내가 되게 급한데 한 곳을 믿고 무조건 너만 믿을게라고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전속을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전속을 요구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만 매물을 받기 위해서 매물 관리들을 엄청나게 잘해.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다 종목이 다르잖아. 상가 같은 상업용은 전속을 좀 할 수는 있었어. 어차피 이 물건은 쉽게 빨리 거래가 되지 않아.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 먹고 하면은 정말 일주일 만에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 할 때는 전속 받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전속을 달라고 첫 번째 접점에서는 하지 않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내가 손님 붙이면서 피드백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최근에 실거래된 그런 금액들 뜨기 전에 먼저 그런 정보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신뢰를 쌓겠지. 그러면서 추후에 전속 제안을 했어. 처음에는 바로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로 얘기해서는 얻어지지 않더라고. 근데 관리를 통해서 전속을 만들어 버린 거지. 매물을 만든다고들 하잖아요. 시장에 이제 뿌려지는 부동산 매물들은 다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계약하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맨날 매물을 만든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매물을 만든다는 거랑 좀 통하는 이야기일까요? 매물을 만든다. 매물을 만드는 게 뭐 매물 확보? 매물 확보는 매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나는 그냥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금매는 만든다라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금매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나는 15억에 팔겠대. 자, 나한테 손님이 왔어. 그 집을 보여줬어. 근데 그 손님이 14억 5천이면 계약금을 내겠대. 근데 그 집주인이 결국에 그 금액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스토리. 이 사람은 집을 팔아서 현금화가 목적이 아니라 더 상급지를 가기 위한 거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일까?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상급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게 더 우선일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디겠어? 지금 여기서 내 집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는 것보다 상급지를 더 금매 찾는 게 1순위라고. 자, 그런 스토리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붙었어. 이제 판이 만들어진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근데 14억 5천인데 내가 내 입으로 14억 5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야? 또 내 편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언어로서 얘기를 했지. 예를 들면 손님이 14억 5천이면 한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냥 커트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낮아져, 금액이. 근데 그 사람이 14억 8천 정도 하면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럼 14억 8천이 되는 금액이 안 되는 금액이야? 되는 금액이지. 왜? 집주인이 14억 8천에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 15억에 팔려고 했었던 사람이 14억 8천에 팔겠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매수자가 14억 5천을 불렀는데 14억 8천까지 따라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 그때부터 하는 멘트가 되게 중요하겠지. 자, 근데 중개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둘 다 잃고 매물도 잃을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왜냐면 집주인이 8천까지 됐는데 계약이 성사 안 되면 신뢰하겠어? 안 하잖아. 자, 그럼 이제 매수자가 8천까지 오냐 안 오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제 매수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 관리하고 있는 이 집을 그냥 금액만 물어봐서는 어차피 안 깎인다. 근데 사장님께서 14억 8천이면 바로 계약금 쏘실 거냐고. 한쪽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따라왔어. 자, 근데 만약에 14억 7천이면 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너무 많잖아. 그것도 1,000만 원 차이잖아. 그럼 이제 또 이제 매도인한테 전화를 하겠지. 왜? 한쪽에서 지금 14억 7천까지 왔어. 그럼 매도인한테 제가 14억 8천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 혹시 14억 7천에 계약금 바로 쏜다 그러면 그 금액에 하실 거예요? 안 하겠대. 자기 14억 8천이면 하겠대. 자, 그럼 그 이후에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자, 하지만 이 매물은 14억 8천까지 되는 집이야. 그럼 이제 나는 또 매도인한테 얘기를 하겠지. 사장님 14억 8천이면 제가 만약에 이 손님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손님 붙여도 돼요? 자, 그럼 된다라고 하겠지? 안 된다고 될 수도 있겠지만 8천까지는 자기가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러면 광고상 최저가 매물이 15억인데 14억 8천까지 되는 매물이 있어. 자, 이거를 알고 가만히 있어야겠어? 아니면은 기존 DB에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 기존 DB에다가 다 뿌려야죠. 그렇지. 그러면 이걸 그냥 뿌릴 때도 그냥 뭐 14억 8천 띡 이렇게 보내지 않겠지. 광고에 있는 금액보다 가장 저렴한 매물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전화했을 때 잠수 타던 사람들도 이런 정보를 받고 또 손드는 사람들이 있어. 나 관심 있어. 나 관심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만 관리를 했지. 그렇게 해서 금매를 만들면 바로 세일즈 들어가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고객 관리, DB 관리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님이 맨 처음에 연락을 왔을 때 만약에 그거에 맞는 매물이 없으면은 보통은 다 흘러가잖아요, 손님들이. 그렇지. 다른 부동산에 또 연락을 하고. 이런 손님들을 붙잡아두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셨었을까요? 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저 이 매물 보고 연락했어요. 그러면 그 매물 보고 연락했어요라고 하고 미팅을 잡아. 이 매물 보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그 매물만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 4-5개의 매물을 가지고 만날까? 4-5개의 매물. 맞아. 근데 그 4-5개의 매물,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한 사람이 전화 와서 이 매물을 본다? 그럼 그 사람의 금액대, 평수, 업종 이런 걸 파악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매물들 중에서 광고에 없는 걸 꼭 2개 정도를 가져가.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가서 그 매물이 만약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내가 광고에 없는 매물 2개를 보여줬어. 자,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부동산도 당연히 가겠지? 결국에는 그거야. 이 사람 다른 데 부동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잡아둔다고 잡히겠어? 안 잡혀. 사람은 무조건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녀.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발품 팔고 제풀에 꺾여 힘들어서 알아보는 게 쉽지 않거든. 그때 떠오르는 중개인이 누구냐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마곡에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마곡 상가를 보는 사람들이 발산역도 같이 본다고. 그러면 마곡에서 발산을 가는 길에 그때가 난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 나는 요때 걸어가면서 그 시야에 있는 곳들 있지. 예를 들어서 저 치킨집이 1년 전에는 돈가스 집이었는데 저기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건물주는 저 건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저 건물주 진짜 장난 아니라고. 저기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다 힘들었다. 이런 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이런 이야기들을 평상시에 해주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즉흥적으로 이게 다 가능할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러면 내가 계약한 것도 있겠지만 저 집이 원래 필라테스였는데 지금 미용실로 바뀌었어요. 내가 안 한 거잖아.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자, 그거 어떻게 알아? 평소에 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손님 이제 미팅이 잡혔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3시인데 5시에 미팅이 잡혔어. 갑자기 잡혔어. 그럼 나한테 지금 시간이 있지. 그러면 동선을 내가 짤 거 아니야. 그러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있어. 2024년 9월, 23년 9월 내가 과거에 지금 현재 여기 거리뷰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동선에서 내가 어필할 거를 미리 여기 옛날에 치킨집이었는데 돈가스집으로 바뀌었네? 이런 거를 나는 미리 파악을 해나가. 그러니까 매물은 내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시기에 서로 대화 없이 가거나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를 들려준다고. 그 동선에서. 그러면 다른 데도 돌다가 결국에 내가 떠오를 거야. 그래서 나는 상가 계약을 많이 할 수 있었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연락이 와. 그리고 저기 사장님 저 물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물건 사장님이 어떻게 좀 이런 그런 요구도 많이 하지. 그게 나는 나만의 좀 방식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아파트나 주거 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만 가지고 있는 매물보다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매물.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물. 그러니까 이 공동중개라는 게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어, 대부분. 자, 근데 손님이 왔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5억이 최저가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최저가가 15억 5천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로만 보여주면 손님이 알까 모를까? 더 저렴한 매물이 있다는 거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네이버 부동산 다 보고 오는 거야. 자, 근데 거기서 저렴한 매물이 번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매물만 얘기한다? 결국에 그 사람 발품 몇 번 팔면 내 실체가 드러나.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저 중개사 별로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다른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매물, 공동중개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을 최대한 확보를 하지.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사장님이 아시는 매물은 우선 제가 다 확보를 했고 그 중에 제가 따로 관리하는 것까지 확보를 했다. 그리고 간혹 그런 게 있어. 15억 본다 그래서 16억에 나와 있는 거를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 16억짜리 무조건 보여줘. 내가 그거를 경험했지. 사람들은 무조건 싼 것만 찾지 않는다. 내가 신고가로 거래를 했었던 것도 버젓이 15억짜리였는데 16억 하는 이유도 무조건 사람들이 싼 것만 찾지 않아. 집이랑 궁합이 많다. 이런 얘기 손님이 나한테 한 거야. 여기 집을 해야겠대. 그래서 제일 비싼 집을 거래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로만 승부를 보면 안 된다. 물론 돈 욕심이 생기면 내 걸로 양타하고 싶을 거야. 근데 그 선택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주는 거지. 양타에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계약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단타랑 양타랑 2배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살아남고 오래 가려면은 그런 유혹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된다는 절충보다는 기도가 맞을 거야. 기도. 내 거 해라. 이게 현실적인 거고, 물론 브리핑이 조금 다르게 나가지. 내 매물에 대해서 나가는 그것과 어차피 공동중개하게 되면 그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님이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티나든 티나지 않든 슬쩍슬쩍 내 것 쪽으로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하지만 결정은 그 손님이 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이 꽂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밀면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손님이. 사장님 이거 하면은 양타 하시는 거네요. 먼저 얘기를 해, 손님이. 이제 손님들이 다 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민망하지 않게 일을 해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확실히 기도가 맞겠네. 그렇지. 아까 도입부에 공중개사는 이것저것 할 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머릿속으로는 오전에는 이거 하고 오후에는 매물 작업갔다가 뭐 손님도 중간중간에 만나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는 거 쳐내기 바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난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랐어.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매물 광고를 올려야 손님을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매물 광고가 1순위였는데 이것만 해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근데 뭐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 주변 부동산에서 뭐 잠깐 뭐 이야기하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광고하는 사람들 연락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오고, 하여간 엄청 바쁜데 그날 뭐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일머리라는 건 잡을 수가 없었지. 근데 그렇게 계속 치이다 보니까 내 사업이 더 죽어가고 있더라고.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손님을 만나는데 내가 뭐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담사인가? 거의 뭐 편의점에서 이거는 얼마요, 이건 얼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거를 좀 느꼈어. 이 매물에 대한 중요성, 아까 내가 그 매물 스토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 자, 내가 돈을 벌려면 손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손님을 만나려면 뭐를 해야 돼?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걸 보고 나한테 올 거 아니야.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에 광고를 올려놓지 않으면 내 온라인 영업사원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온라인 영업사원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 될 거고, 또 내가 다루는 뭐 블로그나 뭐 카페나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채널들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하루에서 가장 사람이 집중이 되게 잘 되는 시간이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출근하자마자부터 1시간이 가장 집중도가 높았어.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영업사원이니까 오전에는 밥 먹기 전까지 맨날 광고만 봤어. 이 광고가 잘 노출되고 있는지를 항상 이거를 체크를 했지. 근데 매물이 이제 100개, 200개, 300개까지 넘어가면 매물 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달 매일 그 스케줄을 짜서 무조건 광고를 올려야지만 밥을 먹었어. 근데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면은 계약한 사람이 갑자기 뭐 이게 뭐 잘못됐어라고 전화 올 수도 있고, 뭐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보다 매물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계약이 관련된 게 아닌 이상 다른 업무는 거의 전화도 안 받았어. 나는 무조건 광고 올리는 거, 이걸 무조건 해놨지.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점심부터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는 거에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오전에는 광고 올리는 온라인 영업사원들을 일시키는 거,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접점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했지. 이것저것 멀티플레이어라고 막 이것저것 뭐 폴더 파일 정리하고 있고 막 뭐 하고 있고 잡다스러운 거 해도 매출은 오르지 않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 결국에는 업무들을 이것저것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셔서 단순화시킨 게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이 두 가지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거를 해도 내 매출에 변화는 없어.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고 다른 거를 못 해도 내 매출은 올라가. 그래서 나는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만약에 이 광고 올리는 거를 오후까지 끌고 오는 순간에 나는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여. 어제 밥 먹고 나서 광고 또 한두 시간 올렸더니 이제 퇴근까지 2시간 남네? 뭔가 좀 여유 있어. 그럼 또 인터넷 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 편하게 퇴근을 하지.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었지. 그래서 광고는 무조건 밥 먹기 전에 끝낸다. 그러니까 광고 올리는 거 안 하면 밥을 안 먹는다 이거야. 저도 느꼈던 게 이상하게 몸이 편할수록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몸이 편할수록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어. 모두의 꿈이니까. 그렇지. 그럼 만약에 떠올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그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대표님은 어떤 거에 집중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난 그냥 해. 근데 그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었고 한 달을 그냥 나가는 게 500인데 6개월 동안 계약이 한 건도 없었어. 근데 계약하고 잔금은 기간이 더 길지?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겠지? 그 순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갔다고 가정해서 다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나라면 안 하지. 왜냐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내가 공인중개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사례들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 그냥 찾아갈 것 같아.